저희가 비형 간염이 이제 없어진 간이라고 해도 한 5년 정도 경과 관찰을 하면 비형 간염이 재발되는 경우가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랜선 진료실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. 요새 부쩍 자기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. 제가 보기에 한 몇 분이신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구조적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튜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관리 화면인데요. 대부분 게시됨 쪽으로 이제 댓글이 보이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, 이유는 모르겠는데 검토대기 중으로 넘어가는 댓글들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검토대기 중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욕설을 쓴 분들은 자동으로 일로 넘어가는 것 같고, 아마 지금은 욕설을 안 썼지만 과거에 욕설을 썼던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또 검토댕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몇 개 확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, 그리고 또 이분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지금은 사실 멀쩡한 내용이고 이분은 예전에 뭐 그런 내용을 남겨주신 적도 없는데,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검토대기 중으로 넘어가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할 때도 있고, 또 의학적으로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을 가끔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. 뭐 상업적으로도 그렇고, 그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답을 못했던 분의 질문을 하나 찾았는데, 테노포비어를 드시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. 드시는 시간을 바꿨는데 위장관 장애가 되게 심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굳이 테노포비어, 그러니까 비리오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바라클루드, 엔테카비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. 특정 항바이러스를 먹었을 때 위장관 장애가 심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병원을 빨리 찾아가세요. 찾아가셔서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를 좀 하시고, 이렇게 지속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. 단 이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항바이러스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뭐 과거에 10년이나 15년 중에 라미부딘 뭐 이런 걸 드셨던 분이라면 아마 엔테카비오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렇게 노출되었던 약이 없다면 테노포비어가 아니라 엔테카비오를 변경해서 드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약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 자, 다음 질문은 이분이 이제 간경화가 있으신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싶은데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간경화가 있다고 해서 운동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과도한 막 그 무산소 PT 심한 것들 이런 거는 좀 권유되지는 않지만, 일반적인 유산소라든지 가벼운 그냥 근력 운동은 모두 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. 랜선 진료실 시간에 올린 이유는 간경화 환자가 숨찬 이유가 간혹 간과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그래요. 자, 첫 번째 보시면요. 저희가 간폐증후군이라 그래서 간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폐 쪽으로 혈관이 늘어나면서 숨차게 되는 질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폐증후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폐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문맥압 항진증,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숨찰 경우에는 지금 얘기 드린 간폐증후군이나 아니면 문맥폐증후군이 아닐지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. 특히 간폐증후군은 되게 특이해서 누워있을 때는 숨이 좀 덜 차고요. 앉아있으면 오히려 숨이 좀 차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. 네, 다음 질문은요. 순정님이 올려주셨는데, 술도 안 드시고 간염도 없고 피검사 간 초음파에서도 이상이 없었는데 간이 쭈글쭈글 늙어 보인다라고 표현하셨다.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약간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만성 간 질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파이브로 스캔이 7점부터 약 처방을 한다고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, 이게 특별히 뭐 파이브로 스캔이 몇 점 이상이면 약을 처방하고 몇 점 미만이면 약을 처방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간 수치,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한 번이라도 8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급여 체계로 우리 간 보호제를 먹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 60 이상, 아니면 뭐 40 이상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간 보호제를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섬유화 수치가 뭐 6이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7이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없고, 다만 이제 임상적으로 섬유화가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동반된 혈액 검사에서 AST, ALT 수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대부분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, 제 생각에 이분은 아마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약을 먹는 것보다는 체중 감량과 운동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. 그래서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.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조금 하시고, 요게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.
자, 다음은 세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.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있어서 레갈론을 복용을 하셨는데 2년 전부터 AST, ALT 뭐 이런 게 한 200 이상 계속 올랐고 지금도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,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간 조직 검사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간 조직 검사 꼭 해야 되냐? 제가 우리 세안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지방간이 뭐 우리는 보통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나로 부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지방증,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. 단순 지방증은 간 수치 이런 거 괜찮고 정말 지방만 쌓인 형태고요. 두 번째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, 염은 염증의 준말인데 여기 이제 지방이 쌓인 데 주변으로 염증 수치가,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염증도 심하고 간 수치도 오르는 현상을 뜻해요. 이게 더 진행을 하면은 이제 간섬유화 내지는 간경화로 되게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지방증에서 염증이 진행하고 마지막이 간섬유화, 굳어가는 건데요. 보통 조직 검사를 하자는 거는 단순 지방증, 즉 1단계에서는 별로 해당은 안 되고 뭐 지방간염이 있던지 아니면 진행된 섬유화가 있을 때 감별하려고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자는 경우가 많아요. 간섬유화 스캔이나 다른 검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조직 검사만큼 정확한 건 없어서 아마 조금 더 상태를 자세히 보려고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다음은 유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만성 비형간염 비활동성 32살이고 비활동성인데 핵문근 융해증이 걸리면서 간 수치가 많이 올랐다. 그래서 의사분이 비형간염 약을 먹자고 하셨나봐요. 비형간염 약이 아마 항바이러스제를 뜻한 거죠. 이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이 간 수치가 괜찮으면 나는 비형간염이라도 비활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거듭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, 간 수치가 괜찮다고 비활동성이 전혀 아닙니다. 정확하게 비활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비형간염, 즉 표면 항원은 양성이지만 DNA가 나오지 않을 때를 우리가 비활동성이라고 해요. 근데 아마 우리 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항바이러스 드시자고 한 거 보니까 DNA가 나오는 환자 같거든요. 보통 의사들의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급여 기준이 되면 항바이러스를 일찍 처방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비형간염이 아니라 핵문근 융해증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마침 딱 이렇게 되면 항바이러스를 빨리 시작을 해서 이 환자 예후에 좋겠구나 라고 해서 아마 약 처방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, 저는 아마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DNA 레벨은 중요합니다. 뭐 보통 이항원 양성에서는 2만 이상, 그 다음에 이항원 음성에서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 돼야 보험이 되니까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 질문입니다. 간 낭종이 18cm인데 어찌해야 될지 걱정이에요. 와, 18cm면 진짜 큰 건데 거의 간의 한 오른쪽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네요. 중요한 거는 이 낭종의 크기보다는 주관적인 증상, 내가 불편함이 있는가,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약간 악성이나 다른 걸로 변해가는지입니다. 근데 이제 18cm면 제 생각에는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환자 따라서 이렇게 낭종이 커도 증상 없는 분 많아요. 여기서 얘기하는 증상이라는 거는 뭐 밖에서 뭐가 이렇게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식후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더부룩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물을 뽑고 그 다음에 경화술, 저희가 낭종을 붙이는 시술을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.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으면 지금 선생님처럼 그냥 경과관찰 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. 네, 다음 환자분은 40살이시고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해서 뭐 퇴원하시고 이게 6개월 되셨대요. 근데 이제 복수가 있어서 배꼽 탈장이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. 이게 참 복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복수가 생기면 복압이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로 배꼽 탈장이 많이 생기고요. 배꼽 탈장 수술은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복수라는 궁극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튀어오고 다시 튀어오고 이런 게 좀 많이 반복돼서 아마 선생님께서 수술을 조금 주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경화에 이제 복수가 있으면 사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인데 그 환자분들은 간이 좋은 환자에 비해서는 전신마취라든지 이런 복강내 수술 위험도가 높기는 합니다. 수술 끝나고 나서 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사망 위험성이 높아서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 가급적 좀 피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. 네, 다음 우리 상조님께서 글 올려주셨고 72세신데 비형간염이 이제 음성으로 되셨나봐요. 일단 음성으로 되신 것만 해도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음성으로 되는데 계속 초음파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고요. 저희가 비형간염이 이제 없어진 간이라고 해도 한 5년 정도 경과관찰을 하면 20% 정도에서는 비형간염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비형간염이 처음부터 없었던 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간암 위험도가 높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정기검진은 권유는 사실 드리고 있고, 다만 이 간격이 6개월이 돼야 될지 12개월이 돼야 될지는 의사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. 만약에 기저적으로 뭐 간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꽤 많이 굳은 간이라면 그냥 비형간염 있는 사람과 똑같이 6개월을 권유를 해드리고요.
거의 굳지 않은 간이라면 뭐 비형간염이 없어진 상태라면 12개월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기는 합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요. 간세포암 보호자분인데 4년 동안 어떤 교수님한테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 설명이 없어져서 이 교수님께 진료를 맡겨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물론 의사가 친절하면 좋은 거는 맞아요. 그런데 의사는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.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고 환자를 고친다는 거는 이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게 하는지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은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4년 넘게 지금 우리 환자분을 잘 케어를 하셨고 고비를 잘 넘기셨잖아요. 저는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. 세상에 이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최선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. 그럼 이제 뭐 친절한 의사도 물론 좋지만 친절하고 실력이 없는 의사보다는 저는 친절하지 않더라도 실력 좋은 의사가 특히나 지금 암 환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실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랜선 진료실 1탄을 마치도록 할게요.